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인데요. 매주 금요일은 키워드 오브 뉴스로 몇 가지 키워드로 뉴스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몇 개 골라왔어요? 오늘도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간질로 골라봤습니다. 누가 누구 사이를 이간하는 거. 그렇죠. 어떤 이간질을 말하는 거예요? 남북대화 또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뭔가 계속 불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청와대가 일본 아사히 신문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무기한 출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일본의 이간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무기한 출입 정지 조치라면 대단한 건데 어떤 보도를 했길래요? 지난달 24일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일부 반출을 하는 방안 이것을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요. 정의용 실장이 제안했다? 그렇죠. 아하. 이걸 이제 비핵화 첫 번째 조치로 일단 간주를 해주고 나머지 핵 관련 시설은 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체하자. 즉 그리고 이 단계별로 이제 보상해주자 뭐 이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예. 청와대에 의하면은 아사히 신문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뭐 청와대를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다 이거죠. 청와대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런 보도를 왜 했을까요? 뭐 우리가 셋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 언론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이간질에 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결과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해프닝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런데 아사히 신문은 지금 일본 정부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학 스캔들을 보도해서 아베 대각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간질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사실을 감춘다? 며칠간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청와대가 좀 부정적 효과를 이제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 이런 추측도 가능은 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물론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를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지난해 6월 달에 미국 국무부 차관이 사드 연내 배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아사히 신문에 유감을 표한 바 있고요. 또 지난 2월에 남북 관계자들이 평양에서 2차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렇게도 보도한 바 있는데 그때도 청와대가 1개월 출입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아사히 신문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요즘 어때요? 이 중국의 입장 이런 것도 계속 어떤 이간질 뭐 이런 문제로 지금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북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북미 대화가 실패해도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최근에는 또 북한 조선노동당 주요 간부들이 중국에 가서 일종의 이제 견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이 미국 상대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 시간 17일에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또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태도가 변했다. 과거 리비아 모델에서는 카다피 정권을 보호한다는 합의가 없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 체제 보장을 해줄 테니까 중국말을 듣지 말고 우리 정상회담에 성실히 응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들이 중국이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이간질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방금 언급한 미중 무역 협상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앞서의 그 말씀드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요즘 버릇이 없어져서 무역 협상 성공할까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버릇이 없어졌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방미를 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무역 갈등 문제 이제 협의를 했는데 뭔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폭탄은 오가고 있으나 뒤에서는 뭔가 풀려가는 그런 낌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가 뭐 남북 간의 문제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점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력은 계속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이간질. 근데 명확하게 이간질이다라고 말할 거는 좀 없네요. 그냥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정도네요. 여러 전망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세습입니다. 세습.
이게 LG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가 어제 이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B2B 사업본부 상무를 등기이사로 이제 선임을 했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구본무 회장이 와병으로 이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LG그룹의 4세 경영에 비로소 이제 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구광모 상무.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1978년생이니까 이제 만 40세가 된 거죠. 2006년도에 LG전자의 대리로 입사한 이후에 승진이 이제 거듭해 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별다른 뭐 경영 역량 이런 것들이 입증된 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영권 승계를 기정사실화하는 게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아도 세습 경영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LG그룹의 경우에는 이 지배 구조가 좀 지주회사 중심으로 비교적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상속세만 잘 내면은 4세 경영은 주주와 이사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말씀대로 세습 경영의 문제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요. 한진그룹 사례가 좀 대표적인데 오너 일가가 모든 권한을 독식할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삼성 또 국정농단 사건 다 결국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최근에도 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금감원의 감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뭐 과대평가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가능케 했다. 이 의혹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 중에 하나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시민단체 등의 이제 주장이지요. 예. 물론 삼성은 당시에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고평가할 만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두고 거의 이제 서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예. 태도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계속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직접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런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또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이사장직을 연임 의결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재벌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오너가 하고 또 경영권과 큰 이제 연관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그 민감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으면서 상징적 의미에서 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했다. 이런 평가를 그때도 받은 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사장직 연임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뭐 앞으로 3년 더 연임한다고 하니까 결국 또 경영권 승계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다른 재벌들도 다 오너 경영하고 세습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뭐 이번 정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3세 경영, 4세 경영 이렇게 세습의 일반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예. 갈 길이 너무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꼭 굳이 재벌까지 안 가도요. 뭐 우리 드라마 같은데 조그만 회사 사장 아들도 전부 기획실장이고 뭐 상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부터 없어져야 돼요, 사실. 드라마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제 한상균 이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그렇습니다. 가석방 된다면서요. 2015년도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이제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2년 5개월여 복역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허가됐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사례입니까? 이 가석방도 나름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태도가 모범적이고 이 재범 가능성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이제 형법상의 기준이고 보통 이제 법무부가 판단을 할 때는 형기 한 70에서 80% 정도 채우면은 이제 가석방 대상으로 이제 본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상균 전 위원장은 형기의 80%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된 것이니까 예. 뭐 일반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줄곧 요구해온 일이죠, 이게. 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사면 뭐 가석방 이런 걸 요구해 오긴 했는데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좀 여러 감정이 들 수 있는 뭐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에 반대해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좀 대신해서 뭐 한상균 전 위원장이 법적 책임을 졌다 이런 평가가 또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달에 여야 4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으로 봐야겠는데요. 예. 그래서 연말에 좀 사면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지난해 연말에 포함되지 않을까 했는데
있었는데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가 섭섭해한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예. 지난 일을 계속 말하긴 좀 그렇고 앞으로도 좀 걱정이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무슨 말이에요? 최근 경기 침체 여부를 두고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김광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제 공개 논쟁도 벌였는데요. 예. 김광도 부의장은 경기 침체 초입이다 이렇게 진단했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제 위기론이 등장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1순위로 등장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김광도 부의장이 노사관계 언급하면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김광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께서는 조용하다가 꼭 한마디씩 이렇게 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발언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